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 오늘은 호르무즈 사태와 유가 급등, 과연 이게 금리 인하가 물 건너 간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니 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 영역이니까 절대 투자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 제가 문제 제기를 일단 해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있을 것 같아요. 호르무즈 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면 과연 연준은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내릴까? 예, 먼저 전통적인 교과서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 위험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논리는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제 공급 충격 때문에 시장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예, 경기가 되게 어려워지니까 경기 침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이제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관세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의 원인이다라고 유명하신 문홍철 팀장님. 네,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극으로 이제 달하지만 희망이 보인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문홍철 팀장님은 이걸 통해서 금리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논리가 전혀 틀린 게 아닌 게 저는 오늘 어쩌면 이 영상은 문홍철 팀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주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자, 파월이 이런 시그널을 보내줬어요. 공급 충격에 비롯된 인플레이션에는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수요발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은 거죠. 수요량이 너무 과다하니까 특히 이게 벌어졌던 게 코로나 시기죠. 시중에다 막 돈을 많이 푸니까 수요가 과열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는 금리 인상 효과가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공급발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급등했지만 야 우리가 돈을 줄인다고 해서 기름이 나오냐? 이런 얘기예요. 예, 기름이 유가가 급등한 게 돈이 많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냥 공급이 제한돼 가지고 그런 건데 돈이 줄어든다고 해서 과연 이게 잠잠해질까? 라는 거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은 금리 인하를 막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또 연준의 이 이중 책무라는 게 있는데 듀얼 맨데이트라고 미국 그 연준은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최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완전 고용을 달성해야 돼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 인하의 압력이 굉장히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 고용이 악화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강화됩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은 어때요? 지금 AI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죠. 더군다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지금 대학교 졸업자들이 굉장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자금 대출도 잘 못 갚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 고용이라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금리 인하의 명분을 오히려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미국 연준만이 최대 고용이라는 이중 책무를 유일하게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놓은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빈 워시가 이제 연준의 새로운 의장이 되게 되면 유가가 올라가서 물가를 자극하지만 문제는 고용 악화다. 그래서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금리 인하를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이번 호르무즈 사태를 통해서 미국 에너지 패권의 이 게임 규칙이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세계 최대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대 원유와 가스를 생산하고 또 이걸 수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셰일 오일을 통해서 법인세와 재정 적자가 보전이 되는 이 긍정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통제 아래에 뒀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이 산유량도 엄청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유가 조정에 레버리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트로달러의 구조가 강화가 됐죠. 그러면서 이번에 호르무즈 전략을 통해서 글로벌 공급이 굉장히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비용은 지금까지 미국이 다 부담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야, 미국이 필요할 땐 너네들은 안 왔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너네가 필요할 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지금 나토를 탈퇴할까 막 이걸 카드를 만지작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동아시아에다가는 방위비 청구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제 호르무즈 우리가 안 지켜. 니네가 앞으로 지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페트로달러 부활이 이제 이렇게 구조적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고유가가 되니까 이제 달러 결제 수요가 증가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1,500원 넘어서 내려올 기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미국 국채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 구조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가 인상이라는 게 과연 금리 인하의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브레이크 경로는 이겁니다. 이제 에너지가 가격이 올라가면 모든 식품이나 이런 것들 연쇄 반응이 다 일어나죠.
그러면 임금 협상 압력이 일어나고 근원 물가가 다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월의 논리가 무력해지면서 금리 인하가 불가해지고 이제 경기 침체 위험이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2차 인플레이션이 전이가 될 거냐 말 거냐.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 명분이 강화되는 거는 공급이 충격되면서 공급 충격이 이제 오면서 통화량하고 무관한 거죠. 그래서 유가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니라고 케비노 씨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확보가 돼서 경기 부양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둘 중에. 그래서 이제 판단 기준은 2차 인플레이션 전이 속도가 정말로 느리게 일어나면 엑셀로 갈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빠르게 이제 전이가 돼가지고 모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파급 효과도 한번 봐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 에너지와 단절이 되면서 이제 유가까지 올라가니까 에너지가 미치겠는 거죠. 어렵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이제 야, 너네가 이제 직접 이제 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행하고 나토도 너희들이 알아서 니네 돈 가지고 지켜. 그리고 호르무즈도 니네들이 와서 직접 지켜.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나토의 방위비 증가가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재정을 확대하거나 금리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이 지금 불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추경을 26조를 지금 통과를 시켰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에너지 비용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재정 확대를 어떻든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정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선택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은 이제 산유국이고 수출국이기 때문에 야, 이제 미국한테 이런 기름 사가 이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유가에 오히려 수혜를 받으면서 뭔가 금리 인하로 이런 부채 조달을 비용을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점이 생겼죠. 그래서 디지털 달러로 또 인프라를 지금 선점해 나가고 있잖아요. 클래리티 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유일한 수혜국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자립이 하기 어려운 경제권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재정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거나 이런 선택지가 없어서 전 세계적인 완화 사이클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26년도 하반기에 유동성의 함수가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저는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물론 이게 계획적인 건지 아니면 결과적인 건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4월 1일부터 ESLR 규제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대형은행하고 그 자회사들한테 2천억 달러 이상의 어떤 그 유동성이 생겼죠. 이게 이제 국채나 레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4월 1일 날 또 스페이스X가 SEC에 상장을 하겠다는 IPO를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 밸류에이션이 1.75조 달러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 나스닥은 지금 어떤 정책을 또 내렸냐? 나스닥 패스트 트랙을 발효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스닥에 원래 그 증시가 상장된 다음에 한 90일 정도가 지나야 이제 상장된 다음에 나스닥 100에 편입이 가능한데, 이거를 15일로 단축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갖느냐? 나스닥 100에 편입이 돼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 있잖아요. ETF 같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돈이 막 밀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패스트 트랙을 해서 스페이스X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동성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5월 15일 날 워시 연준 의장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파월이 퇴임을 하면서 이제 워시가 이제 어떻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잖아요. 금리 인하를 목표로. 그러면서 유가는 인플레 지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서 또 하반기 때 지금 뭐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상반기 때 DTCC의 국제 토크나 MVP 모델이 이제 그 지금 시작이 되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스페이스X, 오픈 AI, 엔스로피, 뭐 또 안두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IPO를 통해서 상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DTCC는 요 이제 국제 토크나 사업을 이제 전체로 확대하면서 앞으로 이걸 확장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장을 끌어올려야 이제 트럼프가 표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의 함수가 11월 중간 선거 이 하반기에 다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달러가 이제 달러 패권의 다음 챕터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달러가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페트로 달러를 일단 부활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안보 달러를 부활시키고 있죠. 네,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는 자기네가 다 직접 지켜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무기를 막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제일 잘 팔리는 게 뭡니까? 예, 미국 무기가 제일 잘 나가겠죠. 그 다음에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와 RWA 인프라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를 지금 기축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크립토를 가속화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와 DTCC 국제 토크나 또 나스닥 패스트 트랙 이런 걸 가지고 디지털 세계 경제의 기초 통화를 이제 선점하려고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렇지만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너무 이제 노골적이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탈달러가 가속화될 수도 있죠. 야, 이거 미국만 믿고 따라가니까 이거 지네들만 살려고 하고 너무한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위안화 결제권을 이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연준에 대한 또 비판도 가해질 수 있죠. 야, 이거 트럼프가 시키니까 뭐 이제 막 그냥 뭐 재무부하고 손잡고 계속 이 금리만 인하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성이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흐름의 가장 원인은 바로 미국의 국가 부채죠. 국가 부채가 이미 39조 달러를 넘었고 1년간 들어가는 순 이자 비용만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부채가 하루에도 이만큼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정식은 이거밖에 없죠.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가지고 부채의 실질 가치를 희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못지않게 경제 성장을 시켜야죠. 그래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감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뭐 AI나 아니면 로봇, 우주, 스페이스X 이런 걸 가지고 경제를 계속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부채의 실질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신규 부채를 조달을 해서 비용을 절감시켜야죠. 만약에 금리가 계속 인상되면 이자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위협하는 핵심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네, 2차 인플레이션이 전이되지 않도록 굉장히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케빈 워시가 인준이 지연되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빈 워시가 인준이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란 전쟁이 이제 뭐 2주, 3주 이내에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잘 종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패권 역설이 이제 너무 노골적이면 다른 국가들이 야, 우리 달러 안 쓰고 뭐 비트코인으로 넘어갈래? 아니면 뭐 XRP로 넘어갈래? 아니면 위안화로 넘어갈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역설적인 명분을 제공해도 안 좋다. 하지만 아직까지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축통화 아직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유가 인상은 금리 인하의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엑셀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유가 인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공포에 빠지고 세계 경제가 앞으로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부를 얻는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